왠지 자신감. 뭐 할 얘기 많습니다. 타봤거든요. 예.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량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치누크 헬기인데 예, 뭐가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우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 기동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1세기 전쟁에서도 역시나 그렇죠. 그런데 군용 차량의 중요성은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물자 및 병력 수송 등의 임무에서부터 군용 구급차, 통신 정비 차량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우리 국군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전술 차량 라이트 택티컬 비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폴란드에서 진행된 MSPO 2023에서 기아가 부스 멋지게 해가지고 한번 전시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기아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폴란드 MSPO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장비들입니다. 예. 요건 우리 너무나 친숙한 이런 모습이고 왼쪽부터 이제 수소 ATV라고 불리는 콘셉트카고요. 수소 연료전지 쓰는 거. 예. 그다음에 이 가운데가 이제 헌빈, 한국형 헌비 소형 전술 차량인데 이게 이제 그냥 소형 전술 차량이 아니고 여기에 박격포를 탑재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미래의 차량 형태로 만든 건데 4인승 카고 트럭인데 4인승 카고 트럭은 기존 카고 트럭 디자인 일부를 변경한 모델인데 병력 운송 및 무기 운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적잠을 장착을 해서 다양한 전력 활용성을 갖춘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박격포 탑재 차의 경우는 기아 이제 캡샷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별도의 적잠이 없는 차를 이제 캡샷이라고 그럽니다. 이 트럭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뭐냐면 옛날 S&T 중공업 지금은 이제 S&T 다이내믹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개발한 120mm 박격포 KM120이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KM120 박격포의 유효 사거리는 최대 13km. 와. 그러니까 꽤 길죠. 박격포. 그러네요. 예. 이제 긴 거리고요. 무게는 이제 1.4톤이고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10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셰시 주위로 360도, 최대 70도 높이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고 GPS 내비게이션이 지원되는 내장 사격 통제 시스템도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촬영 안 할 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봤는데요. 어슬렁어슬렁.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좋아요. 예. 그게 사실은 다 눈에 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요게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건데 예. 그 기아 부스에 있던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ATV, 수소 동력 경전술 차량 콘셉트 카죠, 요거는. 야, 그게 벌써 이제 군용화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콘셉트 카니까 이제 준비를 정말 만들어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셋시가 기아의 그 대형 SUV인 그 모하비 있잖아요. 잘 알죠. 예. 그거랑 같은 거 공유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컨셉트 카니까 또 엄청나게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니까 추진 시스템이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고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하고 수소 탱크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구조고요. 당연히 이제 수소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은밀한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 그리고 은밀하다는 말은 전장에서 살아남기 좋다, 생존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기아 전이 아시아 이렇게 가나요? 그 자동차가? 예. 근데 기아가 방산업체인가? 당연히 방산업체인데 네. 그런 느낌은 좀 기아는 이제 방산업체가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런데 이제 기아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어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오래됐냐? 무려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아 중에도 이제 특수사업부, 네. 이 특수사업부가 이제 방산 담당하는데 이게 1973년에 방산업체로 지정이 됐어요. 제가 한 살 때, 예. 그러니까 5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국금 표준 차량을 계속 50년간 이제
생산을 해온 군용 차량 전문 대표 선수죠. 이쪽에서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군용 차량 개발 연구소도 갖추고 있고 전용 생산 설비는 당근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7월 기준으로 해서 기아 군용 차량 이제 판매 실적이 내수는 812대, 수출은 261대 해가지고 총 1,073대였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수소 연료 전지 이게 뭐 가끔 뭐 나오긴 하잖아요. 요즘도 그 민간 쪽에서도. 그런데 이게 군용화 된다는 게 전 많이 놀랐는데 도대체 수소 이거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없이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 저런 얘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된다. H2O 그거 아닙니까? 그거 뜯으면 당연히 딱 뭐 그냥 이름으로 보기에도 수소와 산소가 되는데 그걸 그냥 거꾸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넣으면 이제 수소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따로 산소를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그럼 이제 얘네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얘가 이제 수소가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작용에 의해서 전자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절로 흐르는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구를 붙이면 여기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전구를 붙이면은 불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모터를 달면 모터가 돌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원리 자체는 되게 단순한 원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요즘 복잡한 배터리들보다 더 단순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오죠. 나오는 거는 물뿐입니다. 물.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고 또 에너지 손실이 되게 적습니다. 이거는 수소를 바로 전기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복잡한 과정이 별로 없어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말은 들어간 연료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길다. 그리고 출력도 높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장점 엄청 많네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버스, 트럭, 요즘 뭐 승용차도 그렇고 뭐 트램이라든가 이런 지상에서 쓰는 온갖 것들에서 지금 이미 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 퇴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물론 전기차 얘기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좀 신동력 추진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계 이제 주요국들은 소위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을 좀 살려서 이거를 무기 체계에도 적용을 하자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기에서 장점이라면은 전기차는 충전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오래 걸리죠. 지금 뭐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유사시에 이 충전을 했을 때 충전 시간에 오래 걸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투용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당장에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수소는 훨씬 빨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는 전기로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장점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속한 어떤 뭐 이걸 뭐 주유는 아닌데 주수소? 하여튼 이게 되니까. 네, 전기보다 훨씬 빨리 되죠. 예, 그게 분명한 장점이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우리 K방선을 통한 새로운 형제 나라 우리 폴란드가 이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도 엄청나게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큰 대박이 터져서 네. 그다음에 좀 크고 묵직한 것들이었잖아요. 뭐 K2 전차에 뭐 K9 자주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형 전술 차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도가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적지 않은 수량을 구매를 합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385대를 이제 폴란드 국방부에 납품이 될 예정인데 계약 금액은 12억 주어티. 우리 폴란드 가서 주어티 약 330원. 네. 환전 계산하라고 조금 네. 머리가 아프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천억 원 그쵸, 예. 규모에 이제 달하고요. 모델은 이제 우리 군에서 2016년부터 실전 배치 중인 K151 소형 전술 차량을 기본 베이스로 이제 당연히 하고 있고 폴란드가 원래 또 지상 장비가 강해요. 어떤 뭐 기갑 장비 이런 거는 사실 우리보다 더 오래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나라인데 1980년대 후반부터 2016년까지 혼캐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얘들이 이제 비슷한 소형 전술 차량 비슷한 거를 그다음에 이제 미국제 험비를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혼캐르가 2016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K151을 도입하기로 이제 결정한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K151이 도입이 되면
폴란드 기계화 부대의 수색 정찰 용도로 활용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기아의 이 소형 전술 차량이 이제 폴란드 들어간 게 유럽 시장은 처음으로 진출한 거예요. 예. 이 헌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륜 구동 소형 전술 차량의 이 넘사벽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헌비와의 경쟁에서 이번에 이긴 거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교두보가 하나 확보됐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대표적인 말이 비싸게 생기고 이제 지프 하면 다 통하고 헌비하면 대충 비싸게 생기고 헌비라고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헌비를 이겼다는 건 엄청난 건데 그러면 우리 K151이 어떤 스펙으로 헌비를 이겼을까요? 일단 뭐 한국형 험비를 표방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것도 기아차의 모하비를 베이스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가 본 그 수소차하고는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이거는 실전에 지금 와우. 사용하는 군용 차니까 그 컨셉 차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여기 이제 그 소형 전술 차량이죠. LTV라고 하는 라이트 택티컬 비클인데 이름은 현마입니다. 현마. 빛처럼 빠르게 기동하는 전술 차량의 기동성을 강조해서 네. 그런 현마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기동성이 중요하죠. 예. 기동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예.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올해 말까지 2,000여 대가 배치가 될 예정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4,000대, 5,000대까지도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군토나라고 불렸던 그 지프형 차량인 K131 그리고 나치 트럭으로 알려진 그 K311A1을 대체를 하게 되는 그 모델인 거죠. 길이는 4.9m, 너비가 2.2m, 높이 2.0m. 그래서 험비하고 거의 같은 크기다. 그런 유해차들하고 유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즈가 왜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냐 하면 이게 C130 같은 수송기에 태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크거나 해도 안 되고 뭐 높이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 비슷한 게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요거 K151 현마도 C130에 최대 3대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거고요. 당연히 4륜 구동 방식이고 최고 속도가 포장도로에서 시속 130km까지 나옵니다. 빠른 거네요. 이 등치를 생각해 보면 빠른 것이고 엔진은 이제 3000cc 3리터 디젤 엔진이고 최고 출력이 225마력이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군용 차량에 드디어 저도 자동 우리 예전에 뭐죠 클러치 이거 하는데 타봤는데 다 운전도 해봤거든요. 진짜 자동. 네. 잘 먹힙니다. 잘 나가더라고요. 아주. 네, 게다가 8단입니다. 8단.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옛날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 변속기를 쓰다 보니까 이걸 뭐 수동 기어 사용에 대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경험 이런 게 필요한데 특히 군용 차량은 숙련 이런 필요가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무장으로는 상부에 7.62mm 아니면 12.7mm 기관총 그리고 또는 40mm 유탄 발사기를 장착을 하게 되고 또 전술 차량은 기동력도 중요하지만 방호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K151 현마는 소총은 물론이고 경기관총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의 문짝하고 유리 두께가 한 뼘이 넘어요. 그때 제 기억도 좀 두꺼웠던 것 같긴 해요. 엄청 두꺼웠던 것 같긴 해요. 엄청 두껍고요. 방탄 유리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방탄 유리는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열고 다니면 의미도 없고 경고할 수도 없는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요. 네. 그건 뭐 인정. 20cm짜리 유리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환기가 필요할 때는 창문 아래 송풍구가 따로 있어요. 조그맣게.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열어가지고 송풍을 하게 되죠. 몇 인승일까요? 그럼 이게요? 이게 기본형인 단축형 차량은 이제 4명이 탑승하게 돼 있고요. 뒤에 캐빈을 이제 병력 탑승용으로 개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장축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8인승 지휘차 그리고 이제 기갑 수색차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앞으로 이제 중대급 규모까지 배치가 되는데 4인승은 대대급 이상의 지휘 차량이 되고 8인승은 중대급 규모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전 MC는 사실은 장교로 복무하실 때 그때 옛날 그 유명한 군토나나 뭐 60트럭 이런 거 차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군토나 이전이야 K111 그 옛날에 그 찝혀 있잖아요. 저는 그거 그 이전 세대. 60을 엄청 탔죠. 선탑. 근데 어떠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 삐 나올 거 전제로 고생이죠. 고생이죠. 고생 그거. 자꾸 말하면 이거 삐 처리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만큼 그렇죠. 차량에 타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험지 많이 다니는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장병들 진짜 고생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핸들도 웬만큼 힘이 없이는 이게 뭐 조정할 수 없다고 막. 파워 뭐 이런 거 없겠죠. 다, 뭐 기본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기아 이거 넣는 것도 뭐 엄청 그렇죠. 저는 만지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운전 안 해봤는데 운전병에 이것도 엄청 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 MC 그 하셨던 그거는 아니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달라야죠 또 달라야죠. 예. 이 내부를 보면 인테리어가 군용 차량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깔끔해요. 그다음에 내부 승차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다행히 장점 중에 하나는 파워 핸들. 특히 운전하는 분들, 운전병들께는 아주 뭐 상당히 도움되는 얘기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 통합형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었네요. 그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거 없겠네. 그리고 더구나 AV 기능이 있어서 음악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야, 솔직히 필요하긴 하죠. 예.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뭐 개발한 건가요? 군에서 아니면 어떻게? 민간? 웬만하면 이제 뭐 밀스펙이라고 해서 군용 버전으로 나오니까 궁금하실 텐데 내비게이션은 민수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군용 차량에 이게 들어가게 된 사연이 좀 있는데 원래 이제 군에서 후방 카메라를 요구를 했어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실. 사실 이 운전하신 분들, 군에서 운전하신 분들, 뭐 옛날엔 병사가 주로 했지만 지금은 간부들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그 후방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의 ROC 요구 조건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게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내비게이션하고 일체형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후방 카메라 들어오면서 내비게이션도 따라 들어온.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군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꼭 필요한데, 꼭 그러니까 필요한데. 도움되는 잘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가운 것은 에어컨.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 참 큰 발전이고 아주 바람직한 발전이고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튼다고 뭐 차의 출력이 전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든든합니다. 마음껏 틀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용 차량 기술을 전술 차량에 이용하는 걸 이제 MCOTS라고 하는데 Modified Commercial Off the Shelf라는 이거 해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독일군의 전술 차량이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1986년 이전에는 폭스바겐의 소형 차량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너무 가볍고 작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1986년에 이제 메세데스 벤츠의 G 클래스, G바겐이라고 하는 독일 클래스. 지바겐 비싸요. G바겐 엄청 비쌉니다. 생긴 건 투박해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국군은 또 상용 SUV를 그 랜드로버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랜드로버를 90가지 이상의 버전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90가지요? 그래서 12,000대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부 국가의 경우인데 군 전용으로 험비같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고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이 이렇게 자동차 산업 기반이 좀 잘 돼 있는 유럽 국가들은 상용 차량을 이제 우리가 이제 SUV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고요. 이렇게 다른 접근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수량 차이 때문입니다. 험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다 쓰거든요. 16만 대나 쓰고 있습니다, 험비를. 그러면 독자적으로 만들 게 낫겠네요. 솔직히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게다가 이제 외국에서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대만에서 2만 대 쓰고 있거든요. 수출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는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충족을 하니까 경제성보다는 이제 원활한 군수 지원에 중점을 둬서 만든 것이고 그만큼 또 많이 팔리니까 경제성도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까지는 쓰지 않으니까 이제 경제성하고 그다음에 획득하기 쉬운 그런 용이성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이렇게 공용화가 되면 상용 차량들이랑 이제 민수 차량들이랑 공용화가 되면은 일단 수리 시에 이제 부속 조달이 쉽고 그리고 호환성이 향상돼서 정비가 쉽고
우리 뭐 모하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부품을 같이 쓰게 되면은 솔직히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은 네. 이제 그 기아 수리하는 데 가서 일부는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급한 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또 성능 개선의 가능성이 좀 이제 더 있다. 유연하게 가능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는 좀 빠르죠. 변화가 빠르고 좀 선진화되는 기술적인 접근들이 좀 빠르게 유연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부합하는 전술 차량이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연구 개발이나 성능 유지의 비용과 시간을 이제 민간 업체 쪽이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또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또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 뭐 강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그 민수형이라고 그러나 이거 좀 그냥 팔지. 예. 저희도 살 수 일반인도 살 수 있게 좀 솔직히 그러면 또 밀리터리 느낌이라든가 되게 둔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프로드 삶 요즘 차박 뭐 이런 게 딱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가끔씩 길에 가보시면은 이 험비 개조한 아, 그렇죠. 예전에 그 큰 차 있잖아요. 큰 큰 거, 거. 예. 그죠. 예. 이게 이제 허머 H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돼서 성과를 꽤 냈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막상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실제로 길에서 보면 이 차선을 다 채우는 그런 정도의 버스 같이 넓은 느낌이고 운전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차 불가능 사실상. 아, 그렇죠. 아파트에선 좀 민폐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예. 그래도 장점도 있어요. 이 충돌 사고가 나도 전혀 사망 적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 같은 오, 무서운 그렇죠. 안전성이란 부분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네. 그런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런 건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이 현마를 K151 현마를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좀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수요가 너무 적다. 과연 얼마나 사겠느냐 이걸 민수형으로 바꿨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출시된다 하더라도 이 연비가 이게 1리터당 한 7km만 나오면 2km에서 7km 사이입니다. 7km 면 2km 넘어가잖아요. 2에서 7이면 솔직히 좀 2, 3, 4, 5 이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거. 네.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좀 타기는 요즘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좀 크리티컬한데요. 네, 아마 고속도로에서 7km고 도시에서는 2km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면 솔직히 좀 문제가 있고 예. 너무 크고 하니까 일상적인 운행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수형으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민수차는 기술력이 좋긴 한데 확실히 또 민수로 전환하기엔 또 아쉬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밀스펙, 군용 스펙이 엄청 깐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래 이제 민간인 타는 차량은 뭐 경제성, 뭐 가격 많이 따지잖아요. 우선 네. 그리고 디자인 많이 따지죠. 그다음 편의성 뭐 이렇게 따지는데 군용차는 무슨 작전 성능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뭐 전쟁이 나면 다 짐작하시겠지만 포탄 떨어지고 뭐 이거 떨어지면 포장도로나 포장도로나 다 웅덩이 같은 거 생기고 예. 뭐 이제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뭐 야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움푹 패인 그런 것도 극복하고 이제 기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이 좌우 앞뒤가 이 불균형 비대칭 형태가 된 이런 것도 이제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혹한 뭐 영하 30도 이하, 32도 이하의 혹한 이 추울 때나 아니면 엄청 더울 때 저쪽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서도 네. 이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뭐 이제 EMP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핵폭발 시 그 어떤 EMP에 의한 피해 얘기 많이 하는데 EMP 공격 등으로부터도 견뎌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또 내구성은 또 당연히 이제 뛰어나야 되겠죠. 이게 보통 상용차가 한 7에서 10년, 군용차는 15에서 20년 써야 되니까 훨씬 길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충족시키려면 당연히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모하비하고 이제 이거를 발전시킨 K151 그 현마를 비교하면 비방탄만 해도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방탄하면 방탄형은 뭐 이거보다 엄청나게 더 비싼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가격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팍 되는데 그럼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량에 그 부분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는 이 험한 산악지형,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중동부 전선에서도 작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전방 지역에 이제 철책선 지역, GOP나 이런데 수많은 전술도로들이 있는데 그 산 계곡과 이 벼랑을 타고 근데 여기 이제 잘 달려야 되니까 이게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동 잠금 장치라는 게 필요하다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진흙길 같은 환경에서 차량이 빠졌을 때 신속하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하고 이게 뭐 험비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전술 차량에도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극경사정에서도 주행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경사에서는 이제 군용 차량은 이 소위 접근각, 이탈각이 민간 SUV보다 이제 월등하다. 이제 이게 차이점인데 상용 차량은 이제 접근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탈각이 작아가지고 이 큰 물체가 도로에 있으면 이게 걸리잖아요. 다 범퍼 같은 데 이제 걸려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소형 전투 차량은 접근각, 이탈각이 이제 현저히 크다. 그리고 이 출력이 약간 높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 기울어진 이제 포장 경수로는 물론이고 야지, 비포장도로 이 경사로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달릴 수 있다. 그리고 가로로 40% 기울어진 이 도로를 좌우로 주행할 때도 이 정지와 재시동 그리고 재출발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 이게 또 장점으로 꼽히고요. 요즘 집중호우 때 이 갑자기 이제 물이 불어나서 물이 고인데 가다가 예. 차 엔진 시동 꺼져가지고 그냥 차 그냥 망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안전도 위협받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성인 남성의 허벅지쯤 되는 게 한 76cm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깊이까지는 그냥 강인 하천이나 건널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차축, 현가장치, 배기장치 등 차량 부품의 상당 부분 전체 또는 일부를 방수 처리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기름을 넣으면 640km를 간다는데 640km면 사실은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니, 서울 네. 부산은 뭐 이제 뭐 서울 부산 뭐 그냥 원웨이는 확실한 거고요. 확실하게 갔다가 절반 정도 올라나요? 다시 거의 절반 가까이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그런 부분도 일단 장점이 뭐 뚜렷하고요. 일단 뭐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방탄. 제일 중요하죠. 예, 방탄 능력인데 기본적으로 K151 현마는 7.62mm 하고 5.56mm 총탄을 막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우리 그 기관 소총 총탄 이런 거 다 이제 막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수류탄과 소형 지뢰 폭발로부터 차량 안에 탑승한 인원을 보호한 이 표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토 표준이 그 이제 스타넥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넥 4569라는 요 기준의 레벨 1 조건을 맞추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수치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방어력이 강해지는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건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이니까 스타넥 4569 레벨 1을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차량의 방탄 부분이 이제 착탈식입니다.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 탱크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탱크에도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장갑을 보강 장갑에다 붙이고 떼고 뭐 그런 보관 거. 장갑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거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 장점은 이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탄면을 전체 교체할 필요 없이 공격을 받아서 손상된 것만 부분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장점이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비용면 관리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이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차륜형 아닙니까? 바퀴. 네. 근데 타이어도 이게 뭐 방탄이 좀 돼야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타이어가 뭐 방탄이 안 되면 멈춰버리면은 적들이 와서 가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좀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냥 타이어가 아니고 전술 타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죠. 전술 타이어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펑크가 나도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를 의미를 하는 건데 K151에 장착된 언플렛은 타이어 2개가 동시에 펑크가 난 상태로 1시간 동안 시속 48km로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건 무슨 원리냐면 우리 이제 풍선 있지 않습니까? 예. 풍선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안에 공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터트리면 풍선은 바로 쭈그러들어 버리죠.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공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구멍이 나 버리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그 형태가 유지가 안 되니까 차가 이제 바퀴가 한마디로 무너져 버리니까 못 가게 되는 건데
요거는 그 풍선 안에다가 강화 고무를 대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다 빠져도 계속 갈 수는 없지만 1시간 정도 48km 속도로 운행하는 것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타이어의 경우에는 또 전자식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CTIS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군이 요구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별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펑크랑은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제 모래라든가 되게 연약한 집안에서는 일반 차량이 제대로 이제 못 가잖아요. 예. 빠지고 막 그런 부분에 이제 원활한 주행이 가능케 해주는 그런 전자식 장치 이런 것도 좀 장착을 하는 추세죠. 아, 그렇군요. 자동차는 현대 기동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외로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군에서 지금만큼의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런데 어떤 한 차량이 기적 같은 일을 벌이면서 그 위상이 수직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이동수단은 두 다리에서 말과 마차로, 열차로, 자동차로, 비행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동수단의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의 모습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죠. 그런데 의외로 자동차라는 혁신적인 이동수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차와 철도로 잘 짜인 병참 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타봤고 또 도로에만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차량이 자동차에 대한 군대의 인식을 확 바꿔놓게 됩니다. 대체 어떤 자동차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14년 7월 28일) 발칸반도의 화약고 세르비아를 향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는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습니다. 세르비아를 보호하던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표했고 오스트리아의 동맹이었던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게 선전포고하며 유럽 대륙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와의 양면 전쟁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요. 독일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죠. 8월 2일 독일은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 프랑스를 제압하기로 결정합니다. 중립국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통과하여 42일 이내 프랑스를 점령하는 단기 결전 슐리펜 계획을 실행하죠. 기존 계획과 달리 벨기에가 길목을 터주지 않아 벨기에 점령에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됐지만 독일은 하루 약 40km씩 회속 질주해 8월 말 프랑스 파리로부터 불과 50km가량밖에 안 떨어진 마른강 전선까지 단번에 진출합니다. 프랑스의 심장과도 같은 파리 코앞까지 독일군이 들이닥친 상황. 프랑스군은 어떻게든 몰아내보려 했지만 독일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스군의 총사령관 조셉 조프레는 급히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보병을 모았고 그 결과 파리에 1만 2천 명의 보병이 소집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이 병력들을 어떻게 전선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느냐였죠. 기차가 있었지만 기차로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6천 명 정도였고 최고 시속은 25km를 넘지 못하는 데다 전선 유역까지 철길이 연결되지 않아 병력들이 하루 내에 전선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운송수단이 절실한 상황, 조프레 장군은 골똘히 수송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기차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생각나지 않았죠. 그때 파리 방위군 사령관 조셉 갈리에니가 번뜩이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차보다 빠른 자동차를 동원하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들은 철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프랑스군에는 12,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수송할 만큼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프레 장군이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자 갈리에니 사령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파리에 있는 택시를 불러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프랑스 파리의 자동차들은 오늘날에도 유명한 르노의 타입 AG 모델로 최고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어 신속히 병력을 운송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프레 장군은 그 즉시 확성기와 알림 쪽지를 통해 위급 상황임을 알리고 파리 시내 모든 택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택시기사들은 파리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애국심 하나로 동참하였고 그 결과 금세 650여 대의 택시가 모였죠. 이렇게 동원된 택시들은 파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마른강 방어선을 쉴 새 없이 오가며 먼저 기차로 출발한 병력을 제외한 약 6천 명의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단순히 병력뿐만 아니라 물자까지 실어 나르고 돌아오는 길에는 부상병과 민간인들을 안전한 후방으로 송환시키는 일까지 해냈죠. 당시 독일군은 마차와 보병으로만 전선의 부대에게 보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로 신속하게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던 프랑스군에 비해 물자의 양과 속도 모두가 뒤처졌습니다. 덕분에 전방 보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프랑스군은 마른강에서 독일군의 진경을 막아내며 단기 결전으로 기획된 슐리펜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위기의 순간 프랑스를 구해낸 일명 택시 부대는 파리 시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금이 환영하였고 수송작전을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요금기에 나타난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돈은 물론 보너스까지 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민간 선박들이 힘을 합쳐 독일군에 포위된 연합군을 구출해낸 덩케르크 철수작전의 육로 버전과도 같은 이 마른강 전투는 마른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파리가 함락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택시들로 인해 기적을 경험한 프랑스군은 이후 프랑스 전역의 화물 차량 생산량을 높였고 유럽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빠르게 자동차를 병참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서 FA-52나 K2 전차 같은 경우에 폴란드 측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제 끝에 PL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납품할 때. 그럼 이제 우리 K151 현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마찬가지죠. 역시. 그래서 이제 폴란드 수출형으로 이제 맞춤 생산될 예정인데 우리 이제 폴란드 가서 봤던 폴란드에서 제일 큰 엄청나게 큰 기업 어디입니까? PGZ. PGZ. 네. PGZ의 그 자회사 중에 로스막이 있는데 여기서 몇 년간 이제 차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 K151을 이제 현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뛰어난 취재력을 자랑하는 우리 본게임 제작진이 직접 또 취재를 한 바가 있는데 예, 거의 K151 현마 사양으로 그대로 사용할 것 같다. 로스막이 현지에서 그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제를 이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이 RCWS는 아시다시피 외부에 이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관총하고 한 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설치된 소위 컨트롤러 통제 장치로 이 원격 조종해서 이 감시를 하면서 표적에 대해서는 이제 사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고, 당연히 이제 주야간 사격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또 정확한 사격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확도 플러스 중요한 건 생존성입니다. 미군도 그 RCW에서 장착한 M1 전차나 M2 브래들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겪으면서 시가전에서 사상자가 자꾸 생기니까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도 이제 그런 교훈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 기술들이 우리 장병들에게도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폴란드 납품을 계기로 수출이 더 늘어나는 이런 뭐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기아가 이제 그 폴란드 그쪽 유럽 쪽이 외에 동남아, 예.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이런 지역 등에도 이제 소형 전술 차량 수출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여기도 러시아제를 의외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제는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수 조치가 많이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제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여기 후속군 수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보면 네. 그런 것 때문에 한국제 소형 전술 차량 구매 쪽으로 이제 좀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정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뭐 쿠데타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비싸고 도입이 까다로운 미국제나 유럽제보다는 우리가 좀 덜 까다롭죠.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좀 싸고 그러니까 한국제를 이제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좀 싸고란 말씀하셨는데 예. 이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나요? 좀? 많이 있죠. 많이. 네. 험비가 이제 기본가가 8천만 원이고 방탄 모델이 되면은 3억 원까지도 가거든요. 와, 거의 3배. 네, 2억 원, 3억 원 사이에 이렇게. 예. 근데 우리 K151 현마는 비방탄 모델이 7천만 원, 방탄은 1억 4천만 원 정도니까 일단 방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탄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방탄에서는 뭐 험비의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동력 성능이나 편의성에서는 20% 이상 우수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기동력 확보가 정말 뭐 중요하다는 걸 뭐 다들 알게 됐는데 이 소형 전술 차량이 어떤 뭐 활약 뭐 이렇게 뭐 와 이거 멋졌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있을까요? 완전 있죠. 예. 우크라이나군이 그 작년 5, 6월 그 러시아군 대공세를 이제 미군이 줬던 그 하이마스로 버텨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격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하겠죠. 땅도 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하이마스로 뭐 러시아 지휘소, 탄약고, 병참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공세를 위한 길을 이제 열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신속하게 돌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기동성 측면에서 러시아군을 압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빠른 차륜형 기동 수단이죠. 탱크 이런 거 말고 바퀴로 예.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속 기동 차량 부대를 다수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공세 주력군에 앞서서 적지로 먼저 돌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게 됐고요. 여기에서 바로 험비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된 거죠. 참고로 미국이 개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군사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지금 2,000대 이상의 험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계화 보병이나 특수전 부대하고 함께 이제 하게 되고요. 경량 고속 기동 차량 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속도가 무기입니다. 경량 고속이니까. 그래서 목표로 설정한 지역의 도심으로 바로 돌입을 해가지고 인접한 러시아군 거점 간의 연계를 단절을 하게 됩니다. 요 압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을 지역의 통제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목표 기본적으로 이제 방식은 기습적으로 러시아군을 타격을 해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후다닥 가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사방에서 이미 적의 주력이 다 들어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갖게만 만들면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술이 되게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혼돈에 실제로 러시아군들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포위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항 의지를 잃고 또 다수의 장비를 버린 채 도주를 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군을 하고 이제 러시아군이 결사 저항을 하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큰 피해를 입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쫓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퇴로를 열어놓고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도망가게끔 만들어서 이제 계속 수복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애초에 중장갑이 전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선전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뭐 여러 전문가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스타링크의 도움으로 정보 통신망이 유지가 됐다. 그래서 이 지휘 통제 시스템 유지가 됐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전차 무기를 활용한 신속한 기동 타격 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크게 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 경량 고속 기동 차량 부대의 경우는 2022년 9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 점령지가 제일 많았던 동부정선을 빠른 속도로 이제 강탈을 했는데 여기에 그 이줌이라든지 뭐 쿠판스크라든지 이런 요충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이제 수복하는 이런 성과를 이제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소형 전술 차량 비슷한 그 클래스의 차량들이 역할을 했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미국 험비, 그다음에 그 M1224 맥스 프로가 있고요. 호주는 이제 부시마스터,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맨 KAT, OT, 그다음에 프랑스는 푸조, 피퍼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 제블린과 같은 이 서구의 대전차 미사일, 이 제블린이 워낙 그 러시아 전차 파괴하는데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속 기동 차량에 제블린을 달아서 이제 투입을 하니까 이제 역할을
상당했던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소형 전술 차량의 현궁이 이제 탑재가 됩니다. 2기가 이제 탑재되는 형태가 운용이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요즘 그 군사 전문가들 사이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규모 도시화예요. 점점 이 도시가 커지니까 이 도시에서의 시가전, 이 도시적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큰 숙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의 소형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 아무래도 시가지는 이 무한궤도가 달린 캐터필러 차량보다는 이런 바퀴 달린 차량 장갑차 또는 작은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전술 차량의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효용성이 뭐 높아지면 뭐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방산의 그 다음 효자에 지금 후보는 많지만 그 후보 중에 하나로서 K151 현마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은 K151 현마가 성능이 오히려 험비보다 낫다. 험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M넷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신형 전술 차량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JLTV예요. 유럽에서 그럼 뭐 지금 소위 짱 먹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은 뭐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이탈리아제입니다. 아 그래요? LMV라고 해요. 중형 표준 차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럭. 네, 트럭. 예. 그러니까 60이 사실 아시다시피 회도에도 너무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노화가 정말 심했어요. 예, 그래서 포스 있어 보이죠? 예. 아 이게 이제 RCWS 좌석도 있네요. 지정 좌석도 있는데요, 이거. L1, L2, L3, R1, R2, R3 5